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오늘은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자가 내는 퀴즈 중에 한 방에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방에 몇 명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 있는데요. 답을 말씀드리면 6명입니다. 남편의 부모, 아내의 부모, 그리고 부부. 이 퀴즈는요, 우리가 결혼해서 독립을 해도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화 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었던 라이언 오닐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 영화에서 연인이 서로 눈싸움하는 장면,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러브스토리를 쓴 작가 에릭 시걸의 작품 중에 닥터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과 레지던트가 주인공인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공감 갔던 부분이 이 주인공인 정신과 레지던트가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사실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전문으로 하려면 자신도 선배나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문제와 환자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정신과 의사들은 맨날 엄마 얘기만 해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도 임상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양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부모가 강요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하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하도 싸움이 잦아서 지금도 늘 불안감을 느낀다.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하루 종일 자기를 창문도 없는 화장실에 가두어서 지금도 폐쇄공포증으로 힘들다고 호소하세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마음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어서 고통스럽다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러면서도 상담 중에 그래도 내 부모인데 내가 이렇게 흉을 보면 안 되지요 싶어가지고 더 죄책감을 느끼니까 더 힘들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내면으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되니까 여러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지요. 특히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부모와의 문제는 결혼하면 배우자한테 전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까지 배우자한테 원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사는 것이 아니라 6명이 사는 복잡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정신과에서 상담할 때 흔히 조부모로부터 3대의 가족관계를 물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6명으로 시작해서 부부가 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관계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4.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4가 아니라 11개가 되는 이상한 등식으로 이어지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4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아버지와 자녀관계, 어머니와 자녀관계, 그리고 이 3명으로 이루어진 관계,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자녀가 1명 더 생겨서 4명의 가족이 되면은요,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무려 11가지로 발전합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족 관계가 가장 갈등이 많은 이유는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인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 모여 사는, 즉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때로는 보지 않아도 될 것도 보게 되고 간섭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깔끔한 것을 좋아해요. 근데 자녀는 어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 같은 방을 쓰는데 형은 깔끔하고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동생은 그게 뭐가 중요해. 형 거가 내 거야. 하고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면은 당연히 싸움이 생길 수밖에는 없지요. 즉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까지도 다 문제가 되는 복잡한 관계가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요, 가족은 서로 가장 민낯을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지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나의 진짜 모습을 가족한테는 보여줍니다. 가족한테는 화를 내면서 밖에 나가서는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이니까 서로 가식적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만큼 실망이 큰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투를 입고 있을 때 맞을 때 하고 잠옷을 입고 있을 때 맞을 때 하고는 그 통증이 다르지요. 나는 가족이라고 편안하게 나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가 공격하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은 서로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 관계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 관계 갈등의 요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다른 인간관계는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친구, 배우자, 연인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돼요. 근데 가족, 특히 부모 자녀 관계는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내 아이의 성별, 성격, 외모, 키, 장점을 다 선택해서 난 이런 아이를 갖고 싶어 할 수 없지요. 그러니 아이가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면 당장 실망합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저 사람이 내 형제자매인 거 어쩌겠어요. 자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모한테 만족하면 좋지만 아니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1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잠만 자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겠지요? 네 번째는요, 가족은 가장 높은 기대치를 갖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가족 외의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높은 기대치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실수를 해도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하고 받아들입니다. 안 보면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가족은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서로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남편의 경우는요, 내 아내가 외모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재테크도 잘하고 내 부모한테도 잘하고 나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죠.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은 잘 벌어주는 건 기본이고 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나를 귀찮게는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집에서 아이들과 잘 지내기를 바라지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는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등등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돈도 잘 벌고 나랑 잘 놀아주면서 나한테 불필요한 간섭은 하지 말고 오로지 사랑으로만 나를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즉, 내 가족이니까, 내 배우자니까, 내 아이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실망감을 어떠한 여과장치 없이 바로 분노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인 것입니다. 자녀들과 상담을 해보면은요, 부모가 자녀한테 바라는 것만큼 자녀도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상담 때 자기 부모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니까 나한테 이래서는 안 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날 낳았어요? 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으니까 실망도 비현실적으로 깊은 게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세기의 미녀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늘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성장 과정에서 엄마가 늘 넌 더 잘해야 돼 하고 압박감을 주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가족은 노력이 필요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졌으니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 소유물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한테 다 요구할 수 있고 상대는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요, 가족이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영혼이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관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처가 깊을수록 가족이 오히려 원수처럼 여겨지는 일마저 생겨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장 소중한 가족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죽 가족 관계가 힘들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기타노 타케시가 말하기를 가족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더군요. 또 셰익스피어도 가족은 피는 통해도 마음은 안 통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피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 가족이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높은 기대치, 내 가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등이 이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중요한 요인인데요. 거기에다가 다른 인간관계는 내가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도 돼요. 근데 가족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주장한 뉴턴, 정신의학자 칼 융, 정치가 처칠, 철학자 쇼펜하우어까지 이 역사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로 힘들어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관계가 어렵다는 거겠지요. 가족관계가 이처럼 힘든 이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콘크리트에 박힌 막대기는 굳으면 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경험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 가족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지요. 그리고 가족관계는 그처럼 처음 경험하는 인간관계인데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경험한 것들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뇌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지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막대기가 박히면 굳은 회에는 그것을 빼기 어려운 것을 비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한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처를 잊지 못하고 두고 원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자녀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부모들은 대개 너 언제까지 그 일을 들추어낼 거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상담 중에 어린 시절에 나를 학대한 것을 진심으로 우리 부모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는 절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난 그런 기억이 없어.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넌 언제까지 그렇게 말할 거야 하니까 더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서로 심리적으로 성숙한 관계에서 가족이 되지 않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가족을 형성한다면 문제가 덜 생겨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심리적 성숙이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우리는 나 자신과의 부모에서 관계에서 경험한 상처, 내 기질과 성격적인 특성, 스트레스 해결 능력 등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서로 가장 만만하게 생각되는 가족, 특히 아이들한테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는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 아이가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서로 여과장치 없이 표현하니까 당연히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가족은요, 사실은 서로 잘 몰라요. 근데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저지르는 실수의 요인은 서로 상대를 잘 모르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내 아이는 이럴 것이다 해서 자녀의 특성을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내 아이는 이런 아이야,
그리고 내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되어야만 해 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런 자신의 생각을 상대한테 강요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는 의사 집안이니까 넌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해. 아니면 넌 내 피를 물려받아서 당연히 예술적인 소양이 뛰어날 테니까 넌 예술가의 길을 가야만 해 하고 강요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나지요. 그런데 그런 편견과 선입견은요, 자녀도 부모한테 갔습니다.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내 부모가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내 부모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우리 부모는 이래, 아니면 우리 부모는 이래야만 해 하고 선을 그어 버리는 데서 오해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족관계는요, 가장 많은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을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부 상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서로가 상대한테서 받고 싶은 거 세 가지, 내가 상대한테 줄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갖고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게 합니다. 마치 비즈니스처럼요. 그런데 이런 타협과 협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몸을 가누기 시작하면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먹는 거, 걷는 거, 뛰는 거, 뭐든지 다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위험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 결제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려는 부모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문제들 참 많죠. 잠자는 시간, 양치하는 습관, 그리고 요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죠. 핸드폰 사용 시간, 게임하는 시간, 노는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다 서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타협하고 협상하는 일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잔소리죠. 부모가 잔소리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면은요, 아이는 거기에 반발해서 저항합니다. 아니면은, 아이, 그래, 부모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수동적으로 따르지요.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모든 거 다 결정해 주세요 하고 의존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로서는요, 내 아이가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이어도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반항적이면 더더욱 내 마음에는 안 들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타협과 협상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서는 자기는 물리와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과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선택으로 자기가 원치 않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찾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다 그만두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절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도 비즈니스와 같이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는요,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비난이나 평가를 하지 않죠. 서로 상대 입장을 수용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설득합니다. 가족관계도 이처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부모의 불안감이 문제입니다. 요즘 상담을 해보면은요, 부모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부모님은 아이가 놀고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루도 쉬지 않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러고도 남는 시간은 자기가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으로선 당연히 짜증내면서 왜 맨날 엄마 마음대로 내 시간을 정해요? 내가 지금 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해요? 하고 반항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가 원형 탈모도 오고 교과서도 이미 본 페이지만 계속 보는 강박증에 손톱이며 발톱에 물어뜯는 증상을 보여서 찾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께 아이가 저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강요시키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부모님 하시는 얘기가 "아니 남들은 다 뛰는데 우리 아이만 걷게 할 수는 없지요. 지금 공부 안 시키면 나중에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부모님은요, "내가 아이한테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를 물어보러 오셨어요. 고등학생인 아이가 하굣길에 비가 오니까 자기한테 전화해서 "왜 엄마는 아침에 우산을 안 챙겨 주셨어요?" 하고 하도 화를 내서 자기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바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 그러면 아침에 일기예보 보고 우산까지 챙겨 줘야지만 부모 역할을 잘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답은 잘 알지요. 근데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명리학을 공부해서 명리학과 정신의학을 접목을 했는데요. 어느 학문이든지 그 일맥상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명리학에 모자 멸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를 망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자라는데 물이 필요하지요.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썩거나 물에 떠내려가지요. 우리가 불을 피우는데 나무가 필요하지만 나무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불이 꺼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과잉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모자 멸자 이론, 즉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은요. 저는 자기의 부모와 성장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내담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었지만 내 마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진짜 내 마음의 부모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뿌듯함은 우리에게 건강한 자긍심을 형성하는 죗돌이 되어줍니다. 제가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10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는 이유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런 관계가 아닌 건강한 가족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나만의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집터를 다지는 과정인데요. 이 기초공사가 잘 되면 웬만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멋진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공사가 부실하면은요,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약간의 충격만 주어져도 흔들리지요. 그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인데요. 사실 어릴 때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위의 평가가 중요하지요. 가족이나 친구나 선생님이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면은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건강한 자긍심 그리고 건강한 자기신뢰를 갖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나는 뭔가 부족하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 싶어 가지고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전전긍긍하게 되지요. 그러면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면은 기분이 좋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느끼는 그야말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물론 그 후에 성장하면서 가족 외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족에게서 받은 평가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박힌 막대와 같아서 제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
저는 영어의 알파벳의 L로 시작하는 단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사랑입니다. love인데요. 사실 우리가 삶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족들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광고 카피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즉 건강한 자긍심, 자기 신뢰의 감정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표면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고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적절한 자기 주장이나 거절하는 것도 두려워하지요. 어느 분이 사회적인 관계는 잘하는데 친구 관계나 이성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는 못한다는 문제로 찾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늘 부모한테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그 정도밖에 못해?" 하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상담을 해 보니까 누구를 만나든 자기 부모가 자신을 비난한 것처럼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는 이 거부 불안이 너무 높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때 부모에게서 받은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의 반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본으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상담을 해보면 엄격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자기 의사표현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은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연상되니까 불필요하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가 형제 자매 간에 경쟁심을 조장하는 가정에서 자라면은요,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경쟁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의과대학을 다닐 때 늘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쉬 우울감에 빠지더니 교수가 돼서도 늘 다른 교수와 논문을 얼마나 썼는지 비교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서로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수용해주고 존중받는 경험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가족 사이에도 분명한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리미츠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가족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서로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싫은 게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자녀의 방을 뒤지거나 일기장을 보거나 하는 것이지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외출하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하도 자기 방을 뒤져서 어느 날은 옷장 안에 "어머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하고 써놓았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폭식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어느 부모는 아이가 음식을 숨기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해서 아이가 외출하면 방을 뒤지곤 했는데요. 아이는 그런 부모가 미워서 먹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음식을 숨긴다고 합니다. 부모의 간섭에 저항하는 것이지요. 자기 기분 나쁘면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야단치는 부모 때문에 힘들다고 찾아온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떤 때는 부모가 하루 종일 야단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기가 저항을 하면 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해서 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리를 인정해주는 경계짓기, 리미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해 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영어로 loose integration이라고 하고요. 저는 느슨한 간섭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무슨 일이나 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정하거나 100% 타의로 결정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자기에게 그러한 결정을 강요한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런 문제로 주위 환경, 특히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진로나 직업 선택은 자녀의 선택을 일차적으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은원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자녀가 스스로 하게 하고 가족들은 그러한 자녀의 결정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작은 습관까지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데서 가족 관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어느 부모가 말하기를 자기는 아이들에게 너네들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은 내 책임이지만 너네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너네들 스스로 결정해라. 그리고 그 책임도 져라. 인생에서 남의 손으로 하는 것은 관을 닫는 것뿐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공감 가는 얘기지요. 즉 가족 구성원이 서로 눈치 보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정을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저는 let them go라고 했습니다. 저는 TV 프로그램에서 그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요. 그걸 보면서 때로는 '아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곰만 하더라도요.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3 살이 될 때까지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독립하고 이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층적으로 그러한 이별과 독립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자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도 겉으로는 자녀가 독립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독립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매주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거나 모든 결정을 부모와 상의해서 하게 하거나 부부간에도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취미 활동이나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경우 등등 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독립을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요. 첫째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자율성, 내 자신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감, 나만의 삶의 목적을 찾는 목적의식,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신뢰, 마지막으로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자기일치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족 구성원 모두 이런 자율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입니다. 나무를 키워보면요, 옆에 나뭇잎과 가까운 것부터 가장 먼저 시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 지나치게 간섭하고 적정한 물리적인 거리나 심리적인 거리를 두지 못하면 마치 붙어 있는 나뭇잎이 먼저 시들듯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죠.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love, 사랑, 그다음에 limits, 경계선 인정하기, loose integration, 느슨한 간섭, 그리고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 let them go가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